장의 르트라라는 영화 학자가 영화는 18세기와 21세기를 동시에 다루는 대표적인 20세기 예술이자 증인이며 공모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화 감독 장리 꼬다르는 20세기는 영화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저희는 영화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예술이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찾아보면 연평균 2억 명이 넘는 관객이 지금 영화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년에 평균적으로 4편 이상의 영화를 보고 있다는 셈입니다. 이토록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사랑받는 현대인들에게 그런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사랑받는 영화가 세상에 등장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한 1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영화는 그 생일이 알려져 있는 예술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1895년 12월 28일을 영화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날이라고 많은 영화사 책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그 류미에르 형제의 영화가 상영된 날입니다. 영화사 책에 보면 토마스 에디슨, 류미에르 형제 이런 발명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라는 것이 발명되었다고 해서 이런 아주 대단히 뛰어난 천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영화는 어떤 역사적 산물이고 또 그것이 등장할 수 있었던 물적 토대 혹은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유세프 이샤그프르의 말을 들면 영화의 등장은 정확한 역사적 조건의 결과다. 혹은 발터 베냐민의 말을 빌리면 인간 사회의 존재 양태가 변했기 때문에 지각 양태도 변화했고 즉 그것을 반영하는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로 되겠습니다.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는데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었고 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도시가 형성이 됐죠. 또한 이 대도시 안에는 이른바 대중이라는 새로운 어떤 인간군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대중들이 등장하면서 이 대중들이 새로운 구경거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이 무렵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경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스펙터클의 시대라고도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여가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또 시민계급 혹은 노동계급을 위한 다양한 구경거리들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등장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서서히 형성된다고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구경거리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고 가장 독특한 구경거리가 바로 영화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화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영화의 대중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고요. 또 초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서커스라든가 카바레나 보드빌, 마술쇼 이런 아주 서민적인 공연들하고 결합해서 대중들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 없이도 빠르게 영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영화의 대중적 확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매체의 특성상 항상 이야기돼야 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영화는 굉장히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요. 장비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영화는 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영상기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에디슨도 독자적인 기술로 카메라를 만들어냈고요. 그 카메라의 원리는 특히 마레가 사용했던 그런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필름을 연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이 영상기를 만들어서 이 촬영된 이미지를 다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영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에디슨이 만든 영상기는 마치 이게 교탁처럼 좀 생겼고요. 이게 뚜껑을 열면 이 안에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 영화를 보는 방법이 달랐어요. 에디슨이 상상한 영화 감상법은 좀 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구멍에다 눈을 대고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영화사에서 에디슨의 영화 상영된 날이 아니라 류미에르 형제 영화가 상영된 날을 영화의 생일로 기록하는 건 바로 이 영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현대적인 영화 감상의 출발은 바로 리메르 형제 영화가 상영된 날이었던 거죠. 네, 리메르 형제는 에디슨이 발명한 그 카메라와 영사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개량을 했습니다. 시네마토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건 들고 다닐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빛을 스크린에 쏴서 이렇게 영화를 감상한다는 점에서 아주 본질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었던 셈이죠. 이건 리메르 형제 영화가 상영되는 그 극장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지금의 극장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런 기술적 발달 그리고 사회적 요건에 의해서 영화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그 이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색다른 어떤 시각적 경험을 선사했다는 차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른바 근대 사회가 열리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어떤 새로운 시각적 체험의 특징을 파노라마의 시선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즉, 그 이전에 우리가 특히 서구 사회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일종의 원근법적 시각 한 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면 이제 기차 여행 그리고 근대 사회 개화 이후에 나타난 시각은 길게 이어지는 이런 파노라마적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그 산책자의 시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도시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쭉 펼쳐져 있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도시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새로운 시각적 경험이었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세상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고정된 한 지점의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르네상스 이후의 원근법적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적 경험을 선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원근법의 원리라는 거는 그 2차원의 평면 위에다가 사실은 3차원을 재현하는 바로 그 기술인데요. 조금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근법이라는 게 고정된 한 점을 기준으로 대상과의 거리의 비율을 측정해서 평면이 옮기는데 카메라는 가장 개량된 원근법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적인 원근법의 완성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근데 영화가 등장하면서 약간 차원의 변화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양의 그 조형 예술이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싶다, 화폭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영화는 시간까지 끌어들임으로써 현실 재현의 욕망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고정된 한 점이라는 그 원근법의 중심을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는 무엇이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영화는 계속 이미지가 바뀌죠. 카메라는 또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승객이 기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혹은 도시를 걷는 산보자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는 어떤 이미지를,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영화가 원근법적인 시선을 해체한다는 데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루이 보드리 같은 사람인데요. 물론 한 장의 사진과 달리 영화는 움직이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내는 원근법적인 중심을 파괴한다는 점에선 동의할 수 있다. 거기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다시 영사되기 때문에 영사될 때 스크린에 투사되는 이미지들은 바로 다시 한번 원근법적인 중심을 재현해낸다라고 했고요. 보드리가 특히 경계한 것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스크린에 투사되는 이미지만 보는 거죠. 또 혹은 촬영이 된 이미지들이 편집되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모른다는 거죠. 즉 감추어져 있는 이 변형의 과정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서 근대 도시의 어떤 시각적 체험, 파노라마적 시선과 영화적 재현의 시선들이 닮았다라고 얘기했다면, 또 하나는 일종의 어떤 과부하된 감각으로서의 근대 도시의 체험과 영화적 체험이 유사하다는 점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발터 베냐민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냐민은 보들레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의 교통 속을 뚫고 지나가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도시의 체험이 하나의 충격으로 계속해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바로 이런 경험, 이 충격 경험 자체가 사실은 영화다라고 얘기한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영화가 등장해서 이런 충격의 형식을 든 지각 체험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근대화와 또 근대성과 영화의 어떤 근대 사회의 산물로서 영화의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 좀 더 영화라는 매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라는 얘기로 한번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영화는 기록하는 매체입니다. 초기 영화는 사실 이야기도 없었고요. 편집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라면 항상 떠오르는 스타 배우들도 없었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 그건 한편으로 또 반론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예술가들의 어떤 창조적인 주관성이 개입이 되지 않은 이런 영화, 사진, 그저 기계가 재현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느냐라는 주장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프랑스 영화 비평가인 앙드레 바쟁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창조적으로 반론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기록하는 매체다라는 이 본질적인 속성을 부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쟁의 이야기는 사진과 영화는 결정적으로 또 그 본질 자체가 리얼리즘에 대한 강박관념을 충족시킨 발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앙드레 바쟁의 이야기는 이제 기계가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그린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사진이나 영화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의 심리적으로 그것들을 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측면에 있었다면 베냐민이나 지가베르토프 같은 경우는 이 기계장치의 그 메커니즘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유물론자이기도 했던 지가베르토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영화를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제 영화 눈이라는 어떤 개념을 내세워서 자신의 영화를 설명했는데요. 자기가 말하기를 영화 눈은 빠른 속도의 눈,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거리나 제한과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영화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감각, 체험을 반영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점을 베냐민이나 베르토프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던 셈이죠. 이를 베냐민은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고요. 사실 영화사의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영화사에는 이른바 영화인들,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1920년대쯤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그 영화의 어떤 표현 매체로서의 예술적 가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결과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10년대 중반에 그리피스가 등장했고 이후에 할리우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915년에 국가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16년에 인톨러런스라는 그 대작을 만들어냈는데 이 영화들은 길이가 거의 3시간 정도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류미에르 형제의 영화가 상영된 후 불과 한 20년 만에 수십 초짜리 영화가 3시간짜리 영화로 발전하게 된 거죠. 정말 이건 비약적인 발전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거대한 서사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영화가 입증을 했습니다. 이 영화사에 끼친 충격은 대단히 컸습니다. 동시대의 관객들도 너무나 이 영화를 보고 놀랬고요. 할리우드가 만들어지는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극장에 줄을 서는 거 보고 그냥 돈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에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도 바로 그리피스 때문입니다. 또 이 영화를 본 후배 영화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나중에 나올 그 소련의 영화인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리피스를 넘어서는 것이 지상과제가 될 정도였던 거죠. 이렇게 그리피스나 또 다른 감독들처럼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화에 대한 생각들, 담론들도 이 시기에 발전해 나갔습니다. 즉 이제 영화가 예술이냐라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20세기 초에 리처드 카노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의 예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6의 예술로 했다가 1923년도에 이제 영화를 제7의 예술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영화 이론의 발전에 굉장히 획기적인 영향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소련의 영화인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몽타주 이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몽타주는 프랑스어로 조립을 뜻하는데 이들이 영화라는 것을 1차적 진료인 이미지들, 쇼트들을 이렇게
마치 부품들을 조립하는 것처럼 조립해내서 새로운 의미를 산출해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영화들을 몽타주 영화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이어서 또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소련의 영화 감독 에이젠슈타인입니다. 영화사에서 이론과 창작을 거의 완벽하게 컨트롤한 사람이라고는 그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아주 관객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강하게 다가설 수 있는 좀 폭발력 있는 강력한 편집을 지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소련 영화인들의 시도는 그 의도는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고 그 이론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런 영화적 기법 자체는 이후에 할리우드로도 수입이 되어서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는 영화 속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산업으로서 영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술을 다루면서 이 산업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영화는 이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부분에서 할리우드 영화, 특히 산업으로서 영화 부분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묘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유시아프 이그나프르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영화적인 표현 수단을 만드는 것이 화두였던 시대에는 영화의 예술적 성격과 산업적 성격 간의 차이가 없었다. 이 시기는 영화, 일명 미래의 대성당을 꿈꾸던 시기였다. 하지만 영화 산업은 점차 관객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표현의 기준을 점차 완화시켜 나갔다. 반면 영화 산업 자체는 경제적 필요성의 변화에 따라 변해갔다. 이렇게 해서 대성당은 슈퍼마켓이 되어버렸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라는 것이 그 자본의 힘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되는 영화 그 산업 그 예술이다 보니 사실 우리가 어떤 상품으로서의 속성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점점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비판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건 또 역시 규모의 경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영화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되살아날 때 그때는 항상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혹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할리우드 영화가 성장해 왔던 것이군요. 이건 할리우드 영화를 마치 인격화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제성의 원리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영화는 끊임없이 영역을 확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술의 범주에서 영화를 다룰 때 할리우드 영화들을 저희들이 논외로 놓고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 영화가 예를 들어 프랑스나 유럽, 독일이나 이런 영화들에 비해서 그런 예술적인 고민이 적었던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영화를 논외로 치고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영화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영토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할리우드 영화는 우리가 숙제로 남겨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